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었어. 그저 때를 기다렸을 뿐이었지. 일본은 미국의 압박에 못 이겨 많은 것을 내어줄 때 한국은 묵묵부답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반격의 시기를 기다린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클 로웰, 미국 국가안보회의 동북아시아 국장입니다. 현재 백악관의 상황실에서 매일같이 전 세계를 바라보며 전략을 설계하던 사람이죠.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그 당시 백악관에서 시작된 단 하나의 실수가 어떻게 미국의 심장을 겨누는 부메랑이 되었는지를 고백하려 합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저는 그날을 선명히 기억합니다. 2025년 2월 14일 백악관 루즈벨트룸.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 원고를 검토하던 순간이죠. 제가 NSC 동북아시아 담당 국장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안보는 미국 덕분이다. 우리가 없었으면 벌써 북한에 먹혔을 거야. 이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때가 됐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사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 한국을 그저 미국이 보호해주는 작은 나라 정도로만 여겼거든요. 42년을 살면서 줄곧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 10년 전 한국 주재 미군 연락장교로 근무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군 장교들과 회의할 때마다 우리가 지켜주는 나라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죠. 당시 제 동료들도 비슷했습니다. 한국, 우리 덕분에 존재하는 나라지. 북한만 없었으면 우리가 굳이 여기 있을 이유도 없어. 이런 식으로 말하곤 했거든요. 심지어 한국 정부가 뭔가 독자적인 정책을 발표할 때면 우리 허락 없이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투덜거리기도 했죠.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만 봤던 겁니다. 하지만 연설이 끝난 후 일본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위해 750조 원 투자를 약속하겠다고 말이죠. 불과 3시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책상에는 한국 관련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는데 청와대에서 나온 공식 반응은 단 한 줄이었죠. 관련 부처와 검토 중입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제이콥 하퍼 수석 보좌관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마이클, 한국 반응이 이상하지 않나? 일본은 벌써 돈 얘기까지 했는데.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답했어요. 아마 시간을 두고 협상하려는 것 같습니다. 한국 특유의 신중함이겠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침묵이 단순한 신중함만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한국 정부의 움직임을 분석하던 중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는 정보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도 불이 켜져 있는 청와대 사진이 정보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협상 전략을 논의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건가? 그날 밤 저는 한국어로 된 온라인 뉴스들을 훑어봤어요. 댓글들이 흥미로웠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조용히 지켜보자. 우리에게도 카드가 있다는 식의 반응들이었거든요. 이상했어요. 보통 미국이 압박하면 한국 국민들이 불안해하거나 분노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마치 뭔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여유 있는 반응들이었죠. 저는 그때 첫 번째 직감을 느꼈습니다. 이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워싱턴 포스트 헤드라인이 제 예상을 뒤흔들었어요. 한국, 미국 발언의 침묵으로 일관. 청와대 내부 긴급 상황실 가동.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침묵이 단순한 무대응이 아니라는 것을요. 뭔가 계산된 의도된 침묵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제 20년 정보 분석 경험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상대가 가장 위험하다고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 연설 후 정확히 12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새벽 2시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CIA 아시아 담당 존스가 보낸 긴급 보고서였죠. 불사조 2단계 발동. 저는 잠이 확 깼습니다. 불사조라니 이게 뭔지 전혀 몰랐거든요. 급히 컴퓨터를 켜서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동맹 관계 재정의 시나리오를 가동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어제 오늘 급조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0년간 불사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미국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시뮬레이션을 돌려왔다는 거였어요. 1단계는 경고, 2단계는 독자 생존 경로 검토, 3단계는 완전 독립 시나리오였죠. 놀라운 건 속도였습니다. 우리가 압박 발언을 한 지 12시간 만에 그들은 이미 우리 발언의 후폭풍을 계산하고 대응 매뉴얼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 준비의 치밀함이었어요. 한미동맹 제정의 시나리오 88가지, 독자 안보 체계 구축, 로드맵, 아시아 신질서 구축안, 대중국 독자 대응 방안까지. 이런 문서들이 청와대 지하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충격받은 부분은 이거였어요. 한국이 우리 압박에 대비해서 중국, 일본, 러시아, 심지어 북한과의 관계까지 포함한 다각도 외교 시뮬레이션을 이미 완료해놨다는 거였죠. 우리는 한국이 당황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들은 우리보다 먼저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이콥이 새벽 3시에 제게 전화했어요. 마이클, 이거 정말인가? 한국이 우리 없이도 살아남을 계획을 세워놨다고? 저는 보고서를 다시 훑어보며 답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게 어제 오늘 만든 계획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5년간 이런 시나리오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왔다고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부터 시작된 준비였던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과 실제 한국이 다른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말했을 때 제이콥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중국, 일본, 러시아, 심지어 북한과의 관계까지 포함한 다각도 외교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속국 정도로 여기고 있는 동안 그들은 이미 우리 없는 세상을 설계하고 있었던 거죠. 새벽 4시 저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누가 누구에게 더 의존하고 있는 걸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참을성을 잃기 시작했어요. 2월 21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그가 소리쳤죠. 일본은 벌써 답을 줬는데 한국은 뭐 하는 거야? 똑같이 548조 투자하라고 전달해. 저는 그 자리에서 한국 측에 연락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한서연 단장과 화상회의를 했어요. 그녀는 차분했습니다. 로웰 국장님, 저희는 신중히 검토 중입니다. 동맹이란 서로 존중하며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답답했어요. 하지만 대통령께서 기다리기 어려워하십니다. 일본과 같은 조건으로. 일본과 저희는 다릅니다. 한서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죠. 저희에겐 저희만의 방식이 있어요. 그 미소가 이상했습니다. 압박받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뭔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여유로운 미소였어요.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답변을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다시 물었죠.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올바른 방향이에요. 한서연의 대답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제이콥이 화를 냈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야. 압박을 더 강화해야 해.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침묵이 단순한 거부나 지연 전술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워싱턴 전체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에서 긴급 보고가 올라왔어요. 한국, 미군 기지 협력 관련 재검토 시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한국이 조용히 카드를 꺼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압박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만의 게임을 시작한 거죠. 더 놀라운 소식이 이어졌어요. 한국이 중동 지역 방산 수출 계약을 대폭 늘렸다는 정보였습니다. 우리가 압박하는 동안 그들은 다른 시장을 넓히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들의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감의 표현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자신감 뒤에는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도 말이죠. 한국이 우리 예상보다 훨씬 많은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보고서에 적었을 때 워싱턴은 이미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3월 1일
포브스가 발표한 2025 세계 영향력 국가 순위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독일, 4위 일본, 5위 영국, 그리고 6위가 한국이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보며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이 6위라니요? 러시아, 프랑스, 인도보다 위라는 뜻이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세부 항목이었어요. 대체 불가능 전략 자원 부문에서 한국이 2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읽으면서 제 손이 떨렸어요. 한국 없으면 F-35 생산 중단, 반도체 공급망의 40%가 한국 의존, 차세대 배터리 기술의 70% 한국 보유. 이런 문장들이 줄줄이 나와 있었거든요. 가장 충격적인 문장은 이거였습니다. 한국은 21세기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체 불가능한 전략국이다. 제가 세부 항목을 하나씩 확인하니 더욱 놀라웠어요. 메모리 반도체 71%, 디스플레이 패널 65%, 리튬 배터리 60%가 한국 점유율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한국이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는지, 왜 우리 압박에 굴복하지 않았는지 말이죠. 제이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셨습니까? 포브스 보고서요. 지금 읽고 있어. 이게 정말이야? CIA에 확인해봤는데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의존하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네요. 그날 오후 펜타곤에서 추가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미군이 사용하는 핵심 무기 시스템의 부품 중 상당수가 한국산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건 패트리엇 미사일의 핵심 반도체가 삼성에서만 생산된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F-35의 디스플레이 시스템도 LG 독점이라는 것까지 말이죠. 더 놀라운 사실도 있었습니다. 차세대 스텔스 기술의 핵심 소재 3가지 중 2가지를 한국 기업이 독점 생산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어요. 우리가 그들을 속국이라고 생각하는 동안 그들은 이미 우리 안보의 핵심이 되어 있었구나. 그때부터 워싱턴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압박 대상이 아니라 협상 파트너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3월 15일, 저는 제네바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극비 회담이었어요. 한국과 조용히 정리하고 오라는 명령이었죠. 제네바 호텔 회의실에서 한국 협상단을 만났습니다. 한서연 단장이 이끄는 5명의 팀이었어요. 그들은 예상과 달리 매우 차분했습니다. 한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죠. 로웰 국장님, 오늘은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죠. 저는 준비해온 메모를 꺼냈어요. 대통령께서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한국의 기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동맹은 존중 위에 성립합니다. 한서연이 차분히 말했죠. 일방적 요구는 동맹이 아니라 종속관계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한국 측이 준비해온 자료를 테이블에 놓기 시작했거든요. 사드 시스템의 핵심 레이더 부품, 한국 제조입니다. 한서연이 첫 번째 파일을 열었어요. 패트리엇 미사일 유도 시스템, 삼성 독점 생산이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어요. 미국 방산업체들이 한국 없이는 작동할 수 없다는 구체적 증거들이었거든요. F-35 조종석 디스플레이, LG 단독 공급입니다. 차세대 스텔스 코팅 소재, 한국 화학 기업 개발품이에요. 한국 협상단원이 하나씩 설명할 때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우리가 한국을 압박하는 동안 정작 우리가 그들에게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거든요. 가장 충격적인 건 다음 발언이었습니다. 미국 군수업체 록히드 마틴의 매출 중 23%가 한국 부품에 의존합니다. 레이시오는 31%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협상이 아니라 현실 인식의 순간이었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희 제안은 간단합니다. 한서연이 마지막 파일을 열었죠. 동등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동맹 체계입니다. 미국 대표단은 말을 잃었습니다. 압박하러 온 우리가 오히려 현실을 깨닫게 된 거였어요.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세계 질서를 설계하는 파트너입니다. 그 순간 저는 이해했어요. 한국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왜 그들이 그렇게 자신감 있게 대응할 수 있었는지 말이죠. 제네바 회의 다음 날 한국 측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말이죠. 서울 근교 한국항공우주산업시설에서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KF-21 실사격 시연이었습니다.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키는 장면을 보며 저는 소름이 돋았죠. GPS 교란 상황을 재현해 보겠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설명했어요. 북한의 전파 교란과 동일한 환경을 만든 거였습니다.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KF-21이 GPS 없이도 완벽하게 착륙했거든요. 독자 개발한 관성 항법 장치 덕분이었죠. 북한이 10년간 우리를 괴롭힌 덕분에 이런 기술이 나왔습니다. 엔지니어가 웃으며 말했어요. 실전이 최고의 스승이었죠. 더 놀라운 건 민간 기업들의 전시 전환 능력이었습니다. 삼성 화성 공장을 방문했을 때 담당자가 보여준 매뉴얼이 충격적이었어요. 평시엔 스마트폰 반도체, 전시엔 군용 통신 장비 칩셋을 생산합니다. 전환 시간은 48시간이에요. 현대 울산 공장도 마찬가지였죠. 승용차 라인을 군용 차량으로 바꾸는데 3일이면 충분합니다. 이미 도면도 준비되어 있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전시 생산 체계라는 것을요. LG에서는 더 놀라운 걸 봤습니다. 민수용 OLED 기술을 군용 야시경에 적용했어요. 세계 최고 성능입니다. SK에서 보여준 건 차세대 배터리였어요. 전기차용 배터리를 개조하면 군용 드론이 10시간 연속 비행 가능합니다. 기업들 간의 협력 체계도 놀라웠어요. 유사시 삼성-현대-LG-SK가 하나로 움직입니다. 전 국민이 전략가인 셈이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젊은 엔지니어의 말이었어요. 저희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무기를 만듭니다. 전쟁을 일으키려는 게 아니라 전쟁을 막으려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한국 방산업의 철학을 이해했습니다. 이들은 무기 장사꾼이 아니라 평화 수호자였던 거죠. 시설 견학을 마치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나라는 70년간 분단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모든 걸 준비해왔구나. 그리고 그 모든 준비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사실도 말이죠. 3월 22일 제네바 회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한국 측이 최종 제안서를 내놓는 순간이었어요. 한서연이 회의실 중앙에 서서 말했습니다. 우린 무기를 파는 게 아닙니다. 전쟁을 막는 시스템을 팝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장은 정적에 잠겼어요. 저를 포함한 미국 대표단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제안은 단순합니다. 기존의 구매자 마이너스 판매자 관계에서 벗어나 공동 설계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한서연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아시아 평화 유지 시스템 공동 개발하실까요? 첫 번째 슬라이드가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제안한 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어요. 아시아 전체의 안보 체계를 함께 설계하자는 것이었죠. 중국의 위협, 북한의 도발, 러시아의 압박. 이 모든 걸 막아내는 통합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었어요. 한미일 방산 협력 체계, 동남아 포함 다자간 방어망, 사이버 보안 공동 대응 시스템까지 말이죠. 제이콥이 저에게 속삭였어요. 이거 진짜 대단한데? 우리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 세 번째 슬라이드가 핵심이었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실전 경험입니다. 70년간 휴전선에서 쌓은 노하우를 공유하겠습니다. 한서연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GPS 교란 대응, 사이버 공격 차단, 하이브리드 전쟁 대비. 이 모든 기술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자는 겁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평화를 설계하고 있다는 것을요. 미국의 기술력과 한국의 실전 경험이 만나면 세계 최강의 평화 유지 시스템이 탄생할 겁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한서연이 말했죠.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미국은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실 건가요? 회의실에 긴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처음부터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우리가 압박하면 할수록 한국은 더 큰 그림을 그려왔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그림을 우리 앞에 펼쳐 보인 거죠.
제가 워싱턴에 보낼 보고서의 첫 문장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한국은 더 이상 동맹국이 아니다. 이제 공동 설계자다. 3월 25일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한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물러섰어요. 한국에 대한 일방적 투자 요구를 철회한다고 발표했죠. 대신 한미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백악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의 소중한 동맹국이다. 함께 아시아 평화를 만들어갈 것이다. 미국 산업계도 완전히 태도를 바꿨습니다. 로키드 마틴 CEO가 직접 서울을 방문해서 장기적 파트너십 구축을 약속했어요. 레이시온, 보잉도 마찬가지였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월스트리트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 방산주 투자 러시라는 헤드라인이 신문을 장식했어요. 한국을 단순한 투자처가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로 보기 시작한 거죠. 저는 NSC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은 침묵으로 말했고 우리는 경청으로 배웠다.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미국의 우산 아래 있는 나라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와 동등한, 아니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한 수 위의 전략가들이었던 거죠. 한국의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감의 표현이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준 거였죠. 제이콥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마이클, 솔직히 말해봐. 우리가 이겼나 졌나?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승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배운 거죠. 현실이라니? 한국이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나라가 아니라는 현실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세계를 설계해야 한다는 현실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알게 됐어. 어떻게? 작지만 강한 나라가 아니라 조용하지만 세계 질서를 바꾸는 나라였어. 42년을 살면서 이렇게 인식이 완전히 바뀐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은 침묵으로 미국을 가르쳤고 우리는 그 침묵의 의미를 뒤늦게 깨달았죠.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21세기 아시아 질서는 한국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요. 지금까지 자랑스러운 우리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